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토 커넥션하고 오토 디폴트입니다. 오토 커넥션의 경우는 여러분이 모델 내에서 부재에 대해서 어떤 접합 상세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미리 설정을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접합을 자동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토 커넥션을 실행을 하시려면 리본 메뉴에서 편집의 컴포넌트에서 보시면 오토 커넥션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커넥션 메뉴를 실행을 하시면 맨 위에 부분에는 오토 커넥션의 규칙 그룹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하단 부분에 오토 디폴트 규칙 그룹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특정한 어떤 프레이밍 조건에 따라서 다른 접합부랑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하신 뒤에 커넥션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편집을 가서 보시면 컴포넌트에 오토 커넥션 생성이라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맨 위에 오토 커넥션 설정을 선택을 하시고 하단부에 오토 디폴트 설정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설정 값들은 여러분이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설정은 여기 메뉴를 보시면 여기 카탈로그에 오토 커넥션 설정과 오토 디폴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오토 커넥션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보시면 베이직이라는 기본 규칙 안에 보를 보의 외부에 보 플랜지의 보 접합과 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두 프레임이 만나는 조건에 대해서 생성을 할지를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저는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모델에 저는 기둥 플랜지와 보호의 접합에 대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원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값이 있고요. 제가 일단 한국 컴포넌트를 실행을 넣기 위해서는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보시면 그러면은 일단 제가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기둥 플랜지의 보 접합에 규칙 집합 추가라고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편집을 하고 여기에 제가 아까처럼 한국 컴포넌트를 넣겠다라고 해서 한번 코리아에 하고 어떤 부재랑 어떤 부재가 만났을 때 이 조건을 실행을 할지 제가 설정을 해두도록 합니다. 메인 부재 이름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인 부재가 기둥이죠. 기둥의 속성 값을 보시면 저희 메인 부재 이름은 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부재 이름은 컬럼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보조 부재 이름을 한번 추가를 해주고 여기 접합이 되는 걷어의 이 부재의 이름은 걷어기 때문에 보조 부재 1의 이름을 걷어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규칙 그룹이 생성이 되고 그 밑에 어떤 접합을 사용을 할지 제가 정의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접합 유형 선택에서 저는 이번에는 한국 컴포넌트에 10번 컴포넌트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번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이 규칙에 해당하는 접합에 대해서는 K 컴포넌트 10번 컴포넌트로 생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토 커넥션 설정을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똑같이 이번에는 오토 디폴트 설정을 가서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있는 오토 디폴트 설정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제가 아까 10번 컴포넌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 10번 컴포넌트 밑에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컴포넌트를 실행을 하셨을 때 보시면 간혹 여기에 스탠다드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던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오토 디폴트에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값들이고요. 이 값들을 일부 변경을 하셨을 때 저장을 하시면 똑같이 오토 디폴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값들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번에 컴포넌트의 오토 커넥션 생성으로 실행을 해볼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 오토 커넥션의 조건은 베이직으로 그룹을 만들었었고요. 베이직 그룹 안에 있는 팩토리 디폴트 플랜지 안에 제가 아까 거기에 있는 오토 디폴트 값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부재를 선택을 하신 후에 접합 생성을 클릭을 해주시면 잠시만요.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베이직에 고 설정을 제가 아까 이걸로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컴포넌트의 오토 커넥션의 베이직에 팩토리 디폴트 플랜지로 하고요. 부재를 선택을 하고 접합 생성을 클릭하면 제가 아까 오토 디폴트랑 오토 커넥션을 선택을 한 대로 지금 기둥의 플랜지와 버더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번 컴포넌트로 접합부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따로 설정을 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외부와 보가 만나는 경우에는 설정되어 있는 또 다른 컴포넌트로 접합이 생성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접합에 그 두 부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접합은 다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도면을 생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도면 생성은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제가 GA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A 도면은 우선은 제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기본 도면 생성해서 3500 레벨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저희 설정값 중에 하나를 불러와서 생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용 확인을 하고 도면을 한번 만들어서 열어보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레이아웃을 아까 이것저것 하다가 너무 많은 걸 건드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의 템플릿 안에 GA 3500 레벨에 대해서 이제 GA 도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리비전 관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해당 도면의 리비전 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서 관리자를 보시면 방금 만들어진 도면에 여기 도면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비전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크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작성자가 누구인지 입력을 해주시고 작성된 날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설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에 제가 1차 납품이다 라고 한번 적어보고 전달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1에서 입력을 한번 생성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생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리비전이 아까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았다가 1이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납품이 되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리비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2라고 제가 한번 하고 설명에 2차 납품. 그러고 날짜도 한번 다른 날짜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전달도 똑같이 입력을 새로 해주고 생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리비전이 이렇게 2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이거 창을 끄고 도면을 한번 더 열어보면은 도면을 가서 보시면 도면 하단부에 제가 아까 입력했던 리비전의 정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비전 정보는 문서 관리자에서 해당 문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을 하시려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수정할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수정을 클릭하면 해당 리비전 내용이 수정이 되고요. 리비전이 그 다음에 계속 갱신이 된다면 계속 입력을 하시고 생성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자, 내가 치수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제가 부재 하나에 뭐가 나올까요? 치수를 하나를 제가 네. 이 두 부재 사이의 거리를 제가 한번 치수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치수를 임의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 도면을 저장을 하고 제가 나가서 제가 수정한 부재가 이 부재였죠. 이 부재를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면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이게 필터가 걸려 있어서 걷어만 나왔었네요. 네, 적용 확인 하고 치수를 아까 걷어가 아니고 한번 빔에서 빔 사이로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빔과 빔 사이의 거리를 제가 치수를 넣고요. 도면을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이 빔을 제가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이동으로 선형으로 y값으로 마이너스 200만큼 제가 이동을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문서 관리자를 가서 도면을 재생성을 하게 되면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마크랑 같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을 제가 저장을 하고요. 도면에 문서 관리자를 가서 보시면 여기에 도면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도면 버전을 보시면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해당 도면의 히스토리가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변경되기 전에 도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모델에서 중첩을 클릭을 한다라고 하면 모델을 가서 보시면 새로 그 이전 버전의 도면이 같이 오버레이가 돼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도면에 필터가 걸려 있었는데요. 그 필터 같은 경우는 이런 필터와 같이 그다음에 도면에서의 표현 방법을 같이 둘이 결합을 해서 한 어떤 객체에 대해서 레벨 세팅을 할 수 있는 객체 레벨 세팅이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도면에 가서 보시면
아까 잠깐 보셨던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는 여러분이 모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어떤 객체를 필터링을 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시면 빔하고 브레이스, 컬럼, 걷어 이런 부재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정을 해놨고요. 이렇게 필터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부재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 모양 부분에 어떤 색으로 가시선을 표현을 할지, 단면선은 무슨 색으로 표현을 할지 이런 그 부재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뭐 파란색이라든지 초록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객체를 필터링할 수 있는 필터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도면 속성에 객체 레벨 설정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객체 레벨 설정 사용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에 항목에 예를 체크를 하시고 설정 편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설정 편집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모델 객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되는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모델 객체 부분은 아까 저희가 필터에서 만들었던 어떤 객체를 필터링 할 것인지 그 필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객체에 대해서 그 객체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여기 사용되는 설정 부분에 아까 그 표현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하나씩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빔은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걷어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컬럼은 하늘색으로 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도면에서 빔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걷어는 초록색으로,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기둥 부분은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설정 값은 하나씩 다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그 모델 폴더 안에 어트리뷰트 폴더에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도 계속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레벨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네, 객체 레벨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 도면에서도 이런 도면처럼 여기 평면에서는 보시면은 그 호리젠탈 브레이싱이 파란색 심볼로 표현되고 반면에 여기 섹션에 있는 버티컬 브레이싱은 주황색 심볼로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의 도면 안에서도 다양하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객체를 표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부재의 마크도 여러 가지 원하시는 방식대로 부재마다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잠깐 좀 많이 건너뛰긴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넘버링에 관한 부분인데요. 넘버링의 경우는 모델링을 다 하셨을 때 그 네. 저희 넘버링은
그 객체 각각의 고유 번호를 다 할당을 해줘서 제작을 할 때 좀 더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제에 대한 넘버링은 여기 메뉴의 도면면 레포트를 보시면 넘버링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넘버링 설정을 가서 보시면 넘버링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넘버링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넘버링 탭 안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옵션이 있고요. 이 각 옵션에 대해서는 보시면 여기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호 재설정의 옵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약에 넘버링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넘버링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그냥 재설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전 번호 재사용 같은 경우는 넘버링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새로 변경된 부재에 대해서 넘버를 새로 부여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번호가 이제 그 번호에 부여된 부재가 없다고요. 네. 그 기존에 해당 넘버에 부여된 부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부재가 할당되지 않은 넘버에 대해서 그 번호를 새로운 부재에 그 번호를 사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표준 부재 확인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표준 부품 모델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준 부재를 관리를 하게 되는 표준 부재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모델의 경우는 여기 설정의 고급 옵션에 가서 보시면 고급 옵션에 스탠다드 파트 검색하시면 여기 모델에 XS 언더바 STD 언더바 파트 언더바 모델이라는 옵션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값으로 그 표준 부재 모델을 어디에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델에 부재에 부여되어 있는 넘버링 값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넘버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객체를 수정하는 데에 총 2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새로 만든 경우에는 크게 이전과 비교를 해서 넘버링을 부여를 하거나 아예 새로운 번호를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재가 수정된 경우에는 이전과 비교해서 넘버링을 부여를 하거나 가능하면 번호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새 번호를 선택을 하는 이런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설정 값을 하나씩 저장을 해두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모든 번호를 재설정을 하고 이전 번호를 재사용을 하고 다만 새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새 번호를 선택하고 수정됨에 대해서는 새 번호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설정을 하고 이 넘버링 옵션을 설정을 한 뒤에 넘버를 부여를 하고 이후에 한번 모델과 도면이 납품이 된 후에 모델을 업데이트 할 때는 네, 모든 번호 재설정 이렇게 새로 만든 부재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교를 하고 수정된 부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번호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넘버링을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델링 되어 있는 이 부재에 제가 넘버링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니셜 모델링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놓은 설정 값을 불러온 다음에 적용과 확인을 누르고 넘버링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넘버링을 처음 수행을 할 때는요.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넘버링 수행을 보시면 선택한 객체의 번호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면 여기 넘버링 미리 보기라는 창이 뜨게 되고 보시면 각 부재별로 미리 부재에 저희가 부재에 설정을 해놓았던 부재별로 설정을 해놓았던 프리픽스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넘버링 시리즈 접두사와 시작 번호, 그다음에 새 번호 이렇게 부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 돌렸던 거기 때문에 모든 부재에 이 번호를 할당을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이 번호에 대해서 조금 번호에 오류가 있다든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번호 거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할당을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이제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나를 해서 어셈블리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여기에 어셈블리에 해당하는 각 부재들의 부재 번호들이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어셈블리에 대해서도 C2라는 넘버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버링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만들었던 도면을 열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넘버가 각 부재별로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넘버링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게 그다음에 저희 도면을 보시면 질문 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종종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도면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해당 도면의 레이아웃의 경우는 도면의 레이아웃은 메뉴에 편집기를 보시면 도면 레이아웃 편집기와 템플릿 편집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템플릿 편집기를 가셔서 도면에 처음 그 도각을 만들게 되는데요. 실행을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에서 제가 일단 하나 템플릿 새로 만들 때 도면의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그래픽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데 저희 A와 사이즈에 맞춰서 584에 작업 영역도 584로 하고 영역은 0으로 설정을 해주고 OK를 하시고 스냅도 일단은 작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행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행을 추가할 때 내용 유형에서 도면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도면의 높이를 아까랑 동일하게 584로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이 도면 영역 안에 회사에 다들 회사에서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는 도면 템플릿이 있잖아요. 이걸 바로 들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삽입에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회사의 도면이 만약 제가 여기 하나 저장을 해놨는데 회사에 다 사용하는 도면 템플릿이 있다면 해당 캐드를 불러오시고 제일 끝에 점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회사에 템플릿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건 지금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 해제 한 번만 해주시면 이렇게 글씨라든지 이렇게 선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회사에 로고를 넣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그림을 클릭을 하시고 회사 로고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갈 부분에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트 타이틀 부분에 어떤 값을 불러와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값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값이 어느 값을 불러올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해당 값의 위치를 설정을 해주고 길이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지금 그 템플릿을 제가 작업을 하고 있던 여기에 모델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템플릿에 저희가 그 레이어 데이터라고 또 있습니다. 레이어 편집기에 들어가셔서 제가 도면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생성 이분하게 저장했는데 잠시만요. 네, 폴더 0805 네. 레이아웃을 새로 만들고요. 도면 날짜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도면 템플릿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자리에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사용 중인 테이블 어, 이거 없네? 이거 없는데? 네, 제가 아까 만들었던 템플릿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크기가 A1고 생성하고 테이블 추가를 하고 아까 만든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거 이전 건데. 여기 쭉 하려. 네, 제가 네, 일단 좀 이슈가 있어서 일단 기존에 만들었던 걸로 한번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하시고 나서 보시면 도면 크기라고 있습니다. 도면 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A1에 제가 A1 언더바 BOM이라고 해서 도면 크기를 하나 새로 만들고 확인을 누른 뒤에 네, 여기에 제가 또 다른 테이블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에 GA의 BOM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레이아웃을 제가 저장을 하게 되면요. 저장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만든 뒤에 레이아웃을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킬게요, 모델을. 네, 제가 실수로 모델을 꺼서 다시 한번 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일단 모델이 열린 김에 모델에서 아까 만들었던 도면을 가서요. 도면을 숙성해서 제가 레이아웃을 아까 만들었던 레이아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크기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A1 BOM이라는 도면 크기가 있고 해당 도면을 제가 음,
네, 잠깐 설명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5-0805 언더바 레이아웃이라는 그 템플릿 자체가 지금 그 모델 폴더 안에 지금 따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상태에서 표시가 안 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이걸로 다시 한번 세팅을 좀 진행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아까와 같이 템플릿 편집기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그 파일명이 조금은 다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보였을 이유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요거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요 모델이 맞고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서 진행을 좀 세이브 에즈를 해서 좀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이아웃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요. 레이아웃에서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테이블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실 때는 오른쪽 키로 누르시면 따로 안 눌리기 때문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추가해서 제가 방금 저장했던 2025-0805 언더바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따로 추가를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면과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삭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색상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좀 템플릿 편집기에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템플릿 편집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라인들의 색상을 검은색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셔야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자체가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화면에서 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도면 레이아웃 2025 언더바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저장을 하겠고요.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언더바 1이라는 걸 붙여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언더바 1이라는 걸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아까 전에 좀 김현 프로가 좀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좀 닫으시면 모델이 꺼지기 때문에 요 레이아웃 편집기 닫기를 보통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수정을 눌러주시면 적용이 바로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라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레이아웃을 들어가 보시면 레이아웃에서 2025-0805 언더바 레이아웃 언더바 1이라는 걸 제가 지금 저장하고 레이아웃 편집기를 닫았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이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A1 BOM을 또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 있는, 동일하게 적용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실 때는 검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좀 보이게 하시려면 단축 키로는 B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영어 B를 누르시면 되고요. 네, 영어 B를 누르시면 하얀색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누르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리드에 있는 라인이나 다른 모델에 대한 라인들이 약간 볼드체로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B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얇은 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템플릿 편집기에서 라인 자체를 좀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그 이유는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검은색 화면에서는 라인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다음부터는 김혜연 프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는데 저희 그 드로잉 레이아웃이라든지 템플릿 에디터 같은 경우 레이아웃 에디터랑 템플릿 에디터의 경우는 저희 트림블 유저 어시스턴트를 찾아보시면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한 번씩 따라 해보시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테클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의 경우는 저희 모델하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엎어서 그 현재의 그 정확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오른쪽에 사이드 페인을 보시면 여기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찾아보기를 통해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작아 보여도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이 거의 3기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포인트 클라우드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뷰를 켜주시면 여기 지금 모델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오버레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여기 스케일이라든지 X, Y, Z 위치의 변경이나 회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확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는 저희 간섭 부분에 보시면 지금 저희 허용 오차가 0mm 이하인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게끔 5mm 이하인 경우는 주황색 각각 치수에 맞춰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 지금 모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삭제하고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부를 눌러주시고 저희 로컬에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네. 파일을 저희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로컬 파일 링크를 하시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첨부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모델과 링크가 되게 됩니다. 용량이 커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가 정합되는 사이에 제가 그러면 저희 AI 기능 먼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AI 기능 이번에 2025부터 많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클라 유저 어시스턴트에 저희 챗GPT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는 테클라 유저 어시스턴트라는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검색을 하고 찾으셔야 됐다고 하면 지금은 테클라 유저 어시스턴트 이것도 웹사이트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웨어하우스에서 테클라 유저 어시스턴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테클라에서 바로 이 AI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 기존의 헬프 내용에 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챗GPT가 답변을 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저 어시스턴트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웹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유저 어시스턴트고요. 그래서 테클라 프로덕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팹이라든지 테클라 스트럭처럴 디자이너, 태즈 이렇게 총 4가지 프로덕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로 질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 공식 테클라 유저 어시스턴트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AI 기능으로는 테클라 디벨로퍼 어시스턴트라고 있습니다. 테클라 디벨로퍼 어시스턴트는 저희 파트너 라이센스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좀 간편하게 모델링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신다든지 어떤 반복 작업이 있을 때 이 디벨로퍼 어시스턴트가 코드를 생성을 해주고 매크로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관련돼서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지금 저희가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짜달라고 어시스턴트에게 요청을 했죠. 그러면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코드를 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테클라에 저희 매크로를 일단 하나 만들어 줍니다. 매크로 이름을 설정을 해준 뒤에 해당 매크로에 아까 저희가 복사를 했던 코드를 카피를 해서 붙여넣게 되면요. 그러고 매크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요청을 했던 대로 피라미드를 테클라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그 다음 기능으로는 저희 이번에 AI 클라우드 패브리케이션 드로잉에 AI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AI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했었던 도면들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도면을 클라우드에 올리시면 해당 도면들을 이제 컬렉션으로 만들면서 빔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재에 대해서 솔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부재에 대해서 도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AI가 이 컬렉션 안에서 해당 부재에 가장 적합한 도면을 하나 추천을 해주고 그 도면의 설정이라든지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도면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도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잠깐 3D 클라우드로 오면은 이렇게 지금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보이죠? 다시 한번 제가 간섭에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면 보시면은 여기 어느 부분은 파란색으로, 어떤 부분은 초록색으로, 어떤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은 여기 지금 허용 오차에 나와 있는 이 값으로
허용어체 나와 있는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지금 저희 모델과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200mm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고요. 초록색 부분은 100mm 이하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실제 설치되어 있는 것과 저희가 설계했던 것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다시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AI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자 끄고요. 모델에서 보시면 저희 이제 AI 도면을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부제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어떤 부제를 선택할까? 네, 부제를 하나 선택을 하고 보시면 미니 툴바에서 도면에 보시면 AI 클라우드 제작 도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니면 저희 도면 및 레포트에 AI 제작 도면이라고 있는데 우선 실은 AI 클라우드 제작 도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콜렉션이라고 했죠.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AI 콜렉션에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보면은 여기 컬렉션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컬렉션에서 제가 어떤 컬렉션에서 도면을 참고를 할지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컬렉션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부제를 하나 선택을 하죠. 부제를 선택한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얘가 가장 적합한 그 도면, 클라우드에 있던 도면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리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도면을 생성을 하겠다. 체크를 하시고 생성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창을 끄고 문서 관리자를 가서 보시면 여기 앞 도면에 구름 모양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 하나 새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도면은 AI 클라우드 제작 도면의 기능을 통해서 도면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고 도면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저희 이렇게 도면 새로 생성된 거 AI 클라우드 기반으로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거의 다 끝난 건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시스템 컴포넌트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컴포넌트 메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컴포넌트에서 저희 수목 항목 표시를 하게 되면은 원래 저희가 기존에 환경을 선택을 했을 때 환경이나 롤을 선택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보이지 않던 컴포넌트들도 다 보이게 됩니다. 수목 항목 표시를 체크를 하시거나 혹은 환경을 처음에 블랭크 프로젝트로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도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저희 여기 관련해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영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 테크닉 기술 문의 지원 팀에 여기 tekla.soft.kr@trimble.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